자, 전압을 잴 때, 그 전압에, 전압이 나오는 신호원에 저항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전압을 재고자 하는 대상에 전압을 재면 그 신호원 자체가 저항이 있어서 그 저항으로 나오는, 그 저항 R이라는 값을 가진 신호원에서 전압을 잴 때, 이 서멀 노이즈라는 게, 이 바운더리로 존재하는데 이거 이하로는 잴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아까 스펙트럼 분석에서도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레벨 밑에 깔고 이보다 더 적은 노이즈는 더 적은 시그널은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의 근원은 저항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전하가 지나갈 때 그 스캐터링에 의한 요소가 바로 저항을 나타나는데 이 저항 요소로부터 이 존슨 나이키스트 이론에서 이런 걸 예측을 하는데 이 노이즈 저항의 스캐터링에 의해서 생기는 인트린직한 노이즈는 이렇게 4kBT R 델타 F로 주어지는데 이 파워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KB는 볼트만 상수가 되고 T는 절대온도 K입니다. 그리고 R은 그 저항에 뭐 1kΩ, 1kΩ, 10kΩ, 10kΩ 그래 주어지고 델타 F는 내가 측정하는 계측기의 밴드위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영역인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계측기 DC 메설먼트를 한다 그러면 이 계측기가 받아들인 신호 이 밴드위스가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어느 특정한 주파수만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로패스 필터가 되는데 굉장히 넓은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측정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값을 여러분이 측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다 필터를 건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조금 낮은 주파수 DC 영역의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좀 많이 측정해서 평균을 취한다거나 그게 일종의 로패스 필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로패스 필터인데 그래서 요 정도 보면 측정하는 주파수 대역이 그 주파수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노이즈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항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압보다 작은 전압에 대해서는 노이즈에 의해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이 절대 온도 T에서 리지스터가 있으면 노이즈가 없는 저항과 노이즈 전압을 분리되어 있는 그런 회로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래처럼 이 테버닌의 정리, 노턴의 정리 이런 회로 이론을 되살려 본다 그러면 얘를 이제 노이즈 커런트로 노이즈 볼티지를 커런트로 바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런트로 바꿔서 이렇게 4kBT 나누기 R 형태로 바꿔서 커런트의 존슨 노이즈다, 서멀 노이즈다, 존슨 나이키스트 티어렘에 따라서 나온 차지의 그 결정 구조, 스캐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캐터링에 나타나는 그런 노이즈 볼티지는 보다 아래는 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얘를 그래프로 그린 게 오른쪽 그래프거든요. 오른쪽 그래프인데 보면 뭐 1옴, 1kΩ, 1메가옴, 1기가옴, 1테라옴 돼 있죠. 그죠? 그럼 저항이 커지면 이 측정할 수 없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눈에서 보이죠. 그죠? 요 안에서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X축은 소스의 저항이고 Y축은 측정하는 노이즈거든요. 측정하는 전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울기를 살짝 보면 Y축이 1피코볼트, 1나노볼트, 1마이크로볼트 올라갈 때 10의 삼성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10의 삼성 6성일 때 한 10의 삼성 올라가죠. 그죠? 그죠? 요게 한 두 칸 갈 때 한 칸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요게 계산했는 요 VN의 제곱과 요 R을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대략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겠죠? 로그 R과 로그 VN이 대략 2분의 1
기울이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특정한 델타 1kHz 영역 정도의 밴드위스를 가정을 하고 1000 그리고 R을 여기 넣고 그다음 T를 상온으로 놓고 KB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원하는 온도에 내가 가진 계측기의 밴드위스 요 두 개를 알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존슨 서멀 노이즈 그림을 그린 게 요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인데 결국 가만히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측정하는 게 1기가옴이다. 1기가옴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하고 있다. 그럼 1기가옴입니다. 1기가옴에서 1피코볼트를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잴 수 없죠. 근데 누가 저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숨어있는 거지만 1kHz 정도의 밴드위스를 가진 계측기로 계측기의 밴드위스는 다 알려져 있죠. 그죠? 그 계측기 스펙을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대략 몇 헤르츠 정도가 그 밴드위스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거 보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서 1기가옴이다. 1기가옴에서 나오는 전압을 재는 경우에 대략 보니까 이 경우에 쭉 올라가 보면 대략 1 마이크로볼트 되죠. 그죠? 1 마이크로볼트 정도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초전도체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초전도체는 나오지만 저항이 0인 거죠. 그죠? 저항 0인데 어떻게 먼저 살짝 얘기해 보면 4단자 방법이란 걸 이제 쓰는데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을 중간에 잽니다. 전압을 재어서 그다음 그 전압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걸 보고 전류를 한쪽 방에 흘려주고 다른 쪽 방에 흘려줘서 그 잰 전압의 차이로부터 델타 I 분의 델타 V를 해서 4단자 장을 측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압이 굉장히 낮겠다 생각이 되죠. 그죠? 굉장히 전압이 낮을 겁니다. 그게 1나노볼트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초전도체면 저항이 되게 작을 텐데 그럼 1나노볼트 재는데 여기서 2단자를 딱 얹었는데 이 2단자가 컨택 저항이 1메가옴이다 했더니 컨택 저항이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인데 전극을 올린 저항이 1메가옴이다. 그러면 1메가옴 따라가 보면 여기서 없죠? 못 재죠? 그러면 그 경우에 작은 전압을 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여기를 이쪽 편으로 최대한 들어가야겠죠? 컨택장을 줄여야겠죠? 컨택장을 줄이든가 아니면 계측기의 밴드위스를 줄이든가 해서 내가 측정하는 데이터가 모든 환경에서 이 까만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계측기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있지만 측정을 했는데 이 소스 저항은 몇 옴이고 논문을 다 쓰죠. 그죠? 다 쓰는데 그걸 딱 보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실험들 가운데 이제 그 컨택 저항이 무지 큰데 그때 이제 계측기를 갖다 놓고 재면서 이런 서멀 노이즈 이때 요 존슨 노이즈 요 원리에 따르면 못 측정하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게 전압 측정할 때 그 전압원의 저항을 줄여주는 거. 건전지가 있으면 건전지가 오래되면 이게 저항이 내부 저항이 커지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인데 건전지를 오래 쓰면 내부 저항이 커집니다. 비전력이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 단자 전압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전압원의 오래된 건전지는 내부 저항이 커서 소스 리지스턴스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멀 노이즈 관점에서 우리 항상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항상 제 과목에 쓸 때
제가 측정해서 이 부분은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근본 이론에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인데 계측기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인데 계측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절대 측정하지 못한 능력이라서 얘는 측정 안 되는데 그러면 계측기는 이상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계측기도 내부 저항이 있죠. 그죠? 그 소스 저항과 내부 저항 이 비에 따라서 이 전압이 전달되는 게 다릅니다. 오늘 정성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겁니다. 수식보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험실에 딱 보니까 계측하는 전압계가 많이 있거든요. 테스터기도 있고 그다음 멀티미터도 있고 그다음 일렉트로미터도 있고 나노볼트미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게 나노볼트다, 나노볼트 영역이다 그러면 나노볼트메타로 재면 무조건 나노볼트 재지느냐? 이름이 나노볼트메타라고 해서 나노볼트 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까맣게 표현되는 거는 서멀 노이즈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계측기를 잘 봅시다 한번. 보면 프리앰프를 써서 증폭도 많이 하는데 나노볼트를 재기 위해서 프리앰프가 측정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린 게 요령력입니다. 자, 요령력이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측정하지 못한 영역보다 더 측정하는 영역이 더 좁은 거죠. 요 위에만 신뢰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밑에는 계측기가 측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노볼트 프리앰프는 쭉 보니까 소스의 저항이 되게 작을 때 1mΩ, 1옴 정도 오더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작은 내부 저항 가진 어떤 신호원이 있어서 걔로부터 나오는 전압을 잴 때는 프리앰프를 갖다 놓고 얘를 증폭해서 전압 재는 게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전압까지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한 1메가옴쯤 되면 1메가옴쯤 되면 쭉 가보면 이 프리앰프 방법으로 전압 증폭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나쁘죠. 그죠?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mV 이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노볼트메타 제 연구실에도 있는데 나노볼트메타가 있으면 근접하게 나노볼트메타 되죠, 그죠? 대신에 조금 수옴까지 가죠, 그래도. 보면 100옴 정도까지 가죠. 100옴 정도까지 가면, 여기까지는 나노볼트메타가 한 5나노볼트, 이 정도 10나노볼트, 그 사이에 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노볼트메타도 1kΩ이 딱 넘어가는 순간, 쭉 이렇게, 나노볼트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영역이 마이크로볼트, 미리볼트 막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노볼트메타도 이게 1kΩ 정도까지만 내가 나노볼트로 제대로 잴 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다음에 DMM이 그래도 제일 싸거든요. 제일 싸고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인데 멀티미터는 비교적 이 분행이 낮습니다. 보면 이게 한 레인지가 한 100나노볼트 100나노볼트 쯤에서 쭉 가는데 결국 얘도 1kΩ 정도 이상 되니까 이게 요 측정 영역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메타는 또 저희 연구실에 있는데 일렉트로메타 특징은 분해는 되게 나쁘죠. 그죠? 마이크로볼트 이하는 정확하지 않죠.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대신에 어떻습니까? 쭉 가서 소스의 저항이 무지 큰 데까지 전압을 잴 수가 있죠. 그죠? 전압을 잴 수 있고, 그래도 저항이 1메가옴, 1기가옴, 1테라옴까지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적인 것보다 좀 높은 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내가 전압을 측정하고자 했을 때 내가 측정하는 전압 소스에 따라서 내가 가진 전압계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 가짜 데이터냐면 내가 측정하는 디지털 기기는 반드시 무슨 숫자를 보여주게 돼 있죠. 몇 볼트 몇 볼트 돼 있는데 그 숫자는 거기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영역의 값이거나
혹은 이 계측기마다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믿을 수 있는 영역 안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이거나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소스 리지스턴스죠. 그죠? 그러니까 소스 리지스턴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를 선택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측정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했는데 한번 요거는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연속적인 측정에서 같은 정도로 반복되는 정도, reproducibility, 다른 조건에서 같은 양을 측정할 때 비슷한 정도로 일치하는 정도, 정확함과 method accuracy, 값에 대해 측정을 했을 때 얼마나 가깝게 추측할 수 있는지, relative accuracy, 값과 측정값 사이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 얼마나 낮으나 에러, 참값과 추정값의 차이, 랜덤 에러, 무한히 많이 분별했을 때는 원래 참값이 나오도록 될 때의 에러, 시스테메릭 에러, 참값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벗어나는 에러, uncertainty,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에러,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가, 실험에서 잘못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가, 간단한 장치로 실험을 손쉽게 할 수 있는가. 잘 보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죠.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repeatability하고 reproducibility 있으면 repeatability는 같은 걸 가지고 계속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eproducibility는 좀 다른 거를 측정해도 전체적으로 같은 경량하는 게 reproducibility죠.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자기가 틀린 거는 맨날 똑같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 이렇게 보는 것도 제일 많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 부탁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 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게 있나 없나 체크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는 reproducibility고 그리고 자기가 맨날 100번 자기가 혼자 100번 보는 거는 repeat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맨날 틀린 거는 계속 똑같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내가 신뢰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잘못 타이핑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인데 다 잘 읽어보니까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에 이 글자를 또 바꾸기도 하고 이래도 다 알아듣는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원리를 잘 이해하는가? 자, 원리를 이해하는 거는 아까 이게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원리를 잘 이게 누가 박박 우겨가지고 난 이거 측정했어. 그러면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에 측정을 딱 해놓고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했다. 열심히 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근데 열심히 할 때 계측기를 잘 골라서 했다. 이러면 열심히 한 거고, 일단 원리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험에서 잘못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걸 잘 알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제 굉장히 상관없는 것까지 너무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화학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센시티브하다 그러는데, 제가 들으니까, 우리 1학년한테 들으니까, 물리 조교하고 화학 조교가 있으면, 화학 조교가 깐깐하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물리 조교가 별로 좀 친절하지 않다 그러고.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1mg이 틀리면 다 틀리는데, 그냥 물 마시는 사람 1mg 더 마시고 덜 마시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필요하고 간단한 장치로 실험을 손쉽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실험하는 게 아니라 복합 실험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요걸 넘어가기 전에 서멀 노이즈 부분 있잖아요. 그 서멀 노이즈 부분에 이게 이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델타 F를 줄여도 된다 그랬죠. 그죠? 델타 F를 줄여도 되는 거는 원하는 주파수만 딱 측정하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줄여들잖아요. 그죠? 이 줄여들면 그 주파수 것만 측정이 되면 전체 이 레벨을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계측기가 락인 앰플리파이어 같은 거거든요. 락인 앰플리파이어 라고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서 락인 되어 있는 앰플리파이어고, 여러분 그 라디오 있죠, 라디오. FM 라디오 이런 게 있으면 생각해 보면 라디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신호를 딱 찾아내어서 스피커로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예민한 계측기인가요? 생각해 보면 그 특정한 주파수만 골라내어서 증폭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계측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 델타 F를 줄여줘서 노이즈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제가 잠깐 이거를 델타 F를 줄여주는 락인을 잠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계산을 좀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어떤 원리냐 그랬을 때 신호가 V입니다. 자, V, T 시간에 대해서 전압을 측정하는데 얘 V에다가 우리가 어떤 거를 해주냐면, 자, 이 신호가 와요. 그냥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V의 레퍼런스 전압의 코사인 오메가 RT 세타 R 이라는 특정한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요 밑에는 VR의 사인 오메가 R T 플러스 세타 R 레퍼런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있으면 이 측정 전압 말고 그 계측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특정한 주파수의 사인 웨이브를 만들어주고 특정한 주파수의 코사인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랑 뭐 발진회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기 신호를 얘를 곱을 해줍니다. 곱하기 회로 믹서입니다. 믹서. 이렇게 곱을 해주면 이렇게 곱을 해주고 이렇게 곱을 해주고 이렇게 곱을 해주고 얘를 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호는 우리가 이 신호 있잖아요. 이 신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임의의 신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후리어 티어렘에 따라서 V의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호 이론에서 알고 있습니다. 임의의 신호는 TNI 신호는 베이시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오메가는 무한대에서 뭐 인테그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썸으로 표현했습니다. 요 개수, 이 오메가에 대한 개수에 이 오메가가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신호가 여기 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을 하면 여기서는 시그마의 V 오메가의 V R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코사인 오메가 R T 플러스 세타 R 이고 밑에는 요 곱을 하면 시그마의 V의 오메가의 VR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사인 오메가 RT 플러스 세타
R. 자, 이렇게 됩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신호에다가 했는 거는 그냥 곱하기 회로 2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곱할 때 이 신호에다가 위에 코사인으로 만들어준 신호하고 사인으로 만들어준 신호를 2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 하죠, 여러분? 우리 조용히 씨 안 하죠, 그죠? 예. 우리 이국진 씨는 하죠, 그죠? 예. 보면, 거기서 가르칠 때, 여기 사인, 코사인 곱을 하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돼요? 사인, 코사인. 우리 상가함수에서. 신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제 2분의 1의 시그마의 VW, 얘는 W,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오메가의 VR의 신코, 신신이죠. 예, 신신이죠. 사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R의 T에 플러스 세타 더하기 세타 R.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더셈인가요? 똑같이? 신코, 신신. 예, 더셈. 그래서 더셈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R에 T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세타 R. 맞나요? 자, 이렇게 맞아요? 신코, 신신 맞나요, 이렇게? 맞죠, 그죠? 네, 맞을 거는 좀 비슷합니다. 자, 밑에 이제 기다리는 요 신신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V 오메가 VR의 신코? 신신? 코코인가요? 코코 코사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R의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세타 R의 코코 앞 뒤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R의 T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세타 R. 자, 이렇게 했어요. 회로적으로는 사인 코사인 만들 때 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 신호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로에서 뭐를 통과시켜 주냐면 곱하기 회로 뒤에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아주 극명한 로우 패스 주파수는 몇 Hz입니까? 아주 극단적인 로우 프리퀀시 뭐죠?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로우 프리퀀시는 요게 이제 3-1포인트 떨어져 있는 여기만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식을 봐요. 식 2개가 사인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곱했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로우 패스 필터를 지나면 앞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R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높은 쪽인가요? 낮은 쪽인가요? 덧셈이니까. 높은 쪽이죠. 다음에 뺄셈, 여기 있죠. 뺄셈에서 높은 쪽이가 낮은 쪽인가요? 낮은 쪽이죠. 그럼 극단적인 케이스는 얘는, 요 앞에 텀은 시간을 충분히 주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우패스 필터를 지날 때 얘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면서 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RT 되는데 얘의 가장 극단 저주파는 얘가 같을 때죠. 그러면 이 여기 오메가에 대해서 다 합을 하는 건데, 그럼 얘를 딱 지나고 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얘가 날아가고 이 밑에 거도 날아가겠죠, 그죠? 얘도 날아가겠죠. 똑같은 원리로 사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고주파잖아요, 그죠? 날아가겠죠? 그럼 결국 뭐냐면 오메가가 오메가 R인 것만 딱 남아가지고 오메가 R이 딱 남아서
여기서 이 썸도 오메가 R만 남고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V 오메가는 이 오메가는 오메가 R에 그다음 V에 R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R 레퍼런스 요 밑에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니까 2분의 1에 V 오메가 R에 V에 R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R 이래 되죠. 요게 밑에는 요게 결과가 나오고 위에는 요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 신호에다가 코사인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것을 곱을 해서 로패스 필터를 지나면 나오는 게 DC인가요? AC인가요? DC죠. 여기 DC 값이 나오죠. 얘도 DC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 코사인이고 사인인데 이렇게 다 곱을 해주니까 또 로패스 필터를 지나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더멀 노이즈 차원에서 보면 델타 F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낮은 레벨의 신호를 측정하는데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 신호 VR은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신호죠. 그러니까 얘 알죠? 그죠? 그 다음 세타 R도 우리가 만든 신호의 초기 위상이죠. 그러니까 이 VR도 알고 세타 R을 아니까 결국 우리 측정을 두 가지 DC로 계측을 하면 뭐를 아냐면 그 신호의 오메가 R 성분 그 특정한 우리가 만들어준 사인 코사인 웨이브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개수를 하는 겁니다. V 오메가. 요 V 오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종의 수학으로 따지면 푸리어 급수를 푸리어 컴포넌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그 오메가 성분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V 오메가 R을 아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 신호의 원 신호의 오메가 R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럼 그래 생각하면 위에 주파수에 이 처음 만들어낸 주파수의 오메가 R을 쭉 바꿔가면서 하면 특정한 신호의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결정할 수 있겠죠. 이 위상을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오는 원 신호를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푸리어 트랜스폼 하는 방식이 여기에서의 이 특정한 주파수의 사인파하고 코사인파를 만들어서 얘를 곱을 해서 로패스 필터를 지나는 나온 신호로부터 밴드위스를 줄여서 내가 굉장히 예민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얘가 바로 우리가 락인 앰플리파이라 그러거든요. 하는데 이건 델타 F를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얘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락인 앰플리파이어를 써서 굉장히 작은 포토커런트를 잰다. 왜냐하면 포토커런트는 빛을 켰다 껐다 주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켰다 껐다를 주기적으로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내가 신호를 측정하면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신호만 골라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방식이 어디에 쓰냐면 FM 라디오에서도 이 방식을 써요. FM 라디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믹서가 있고 그 주파수를 만들어내어서 그 특정한 주파수를 원 안테나에서 들어온 신호 믹서를 다 해가지고 그 특정 주파수에 뽑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저의 원리도 얘는 물질인데 우리가 레이징하는 미디엄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펌핑하는 라이트는 그것과 꼭 주파수 같지 않아도 돼요. 그 근처에서 브로드 해도 되거든요. 브로드 해도 되는데 루비 레이저다. 그럼 루비에 해당되는 공진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펌핑하는 약간의 LED로 좀 브로드한 이 빛을 비추면
그 중에 특정한 빛을 받아서 공진을 일으켜서 그 주파수만 살아남아서 결국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특정한 주파수만 빛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레이저에서 여러분 레이저를 공부해 보면 그 레이저가 나오는 원리에서 나온 수식도 딱 이겁니다. 그래서 레이저에서는 우리가 이 똑같은 방식을 rotating wave approximation 이렇게 해서 웨이브가 돌아가는 그런 파가 있을 때 얘를 원래 곱과 이제 곱을 해서 곱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미디엄에 매질에 빛이 지나가는 게 곱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이제 곱하는 게 코릴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저나 FM 라디오의 신호가 딱 나오는 게 아주 예민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MR 같은 거. 나중에 나온 NMR 같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잖아요, 그죠? 특정한 주파수의 것만 공진을 일으켜서 그 주파수 것만 골라낸다는 얘기는 서멀 노이즈 관점에서는 델타 F, 제가 얘기했던 델타 F 밴드위스를 줄여서 굉장히 예민한 신호를 측정하는 원리가 사실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서멀 노이즈하고 이런 그 계측기에 따라서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아두면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현명하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보면 간단한 장치로 실험을 소식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있죠. 컴퓨터 같은 거로 이용해서 너무 컴퓨터 좋아해도 그렇지만 내가 실험할 수 없는 후쿠시마 원자로 안에 들어가서 그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방사선에 강한 그런 부품으로 되어 있는 로봇이 들어가서 직접 측정하려 그러면 그런 잘 다뤄야겠죠, 그죠? 이제 그런 생각해 보면 그런 단추만 누르면 측정이 되는 그런 계측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저항 측정 부분이 있는데 이 저항 측정 부분도 10분 쉬었다 합시다. 예, 10분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